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친동생보다도 더 친동생 같은 나이에 생애 첫 여자친구를 소개받고 돌아와 기분이 싱숭생숭한 3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오늘이 되기 훨씬 전부터 그 아이가 내게 오늘은 중요한 날이라고 거듭 강조했었는데 그렇게나 예쁜 여자친구를 소개할 줄은 몰랐네요. 마르고 키가 작은 데다가 성격까지 내성적이어서 어디 뒷골목에 가서 애들한테 나쁜 짓이나 당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손이 많이 가는 아이였는데 어느덧 어른이 되었다고 제 발로 회사에 걸어 출근하고 여자친구까지 사귀고 있으니 기특하고 대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녀석과 제가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보일지 모르겠네요. 갓난아이 시절부터 제가 돌보고 키운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사이는 아니랍니다. 하지만 제 마음만은 갓난아이를 키워낸 사람처럼 뿌듯하고 기쁩니다. 비록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아직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말이에요. 때를 거슬러 올라가 제가 군인이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친구들에 비해 군입대를 1년 정도 늦게 했던 편이었어요. 편안한 군대 생활이라는 것이 세상에 존재할 리는 없지만 친구들이 나름 편한 군 생활이 시작되었을 때쯤 저는 늦가기로 입대를 했답니다. 입대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군대 무서운 줄을 모르고 마치 저는 안 가도 되는 사람처럼 걱정 없이 살았던 것이 어찌나 후회되던지요. 애들 갈 때 미리 가려고 방법이라도 찾아볼 걸. 고된 시간들을 저만 늦게 거쳐간다는 것은 꽤나 유쾌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뭐 어쩌겠어. 해야 한다는데 해야지. 건너 건너의 누구는 연줄이 있어 군대를 빠지기도 하고 건강했던 건너의 누군가는 없던 병이 생겨 군대를 빠지기도 한다는데 그걸 생각하면 배가 아프기도 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그렇게 좋은 백도 없었고 건강한 몸을 일부러 아프게 하면서까지 치사한 인간이 되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뭐 사실 그런 후회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요. 그러니 저는 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맘때쯤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도 자주 하던 말이기도 해요. 뭐 어쩌겠어. 해야지.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성적이나 기타 문제들로 신세 한탄하던 친구들도 저의 그 말을 들으면 입을 닫아버릴 정도로 저는 남들보다 미세하게 조금 더 긍정적 사고를 지녔던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지만 주변에서 저를 보며 참 긍정적이라는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몰랐던 제가 사람들의 말을 통해 제가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부터 어쩌다 이런 사람이 되었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긍정 사고방식의 끝에는 저희 부모님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서 유난히 긍정적인 분들이라거나 제게 긍정적이어야 한다고 교육을 하셨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저의 성장 과정이 남들과는 조금 달랐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상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이 시절 보육원 앞에 버려졌던 아이였습니다. 베이비박스라고 하더라고요. 아예 작정하고 이 아이를 키워달라고 버리고 간 부모를 찾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미 제가 그곳에 버려질 때만 해도 그런 의도로 버려지는 아이들이 수도 없이 많았으니까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는 버려지는 기억 같은 것이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순간이나 장면을 떠올리며 상처를 되새길 일은 없었습니다. 물론 버려진 아이라 부모가 없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엄청난 상처였지만 이미 기억 속 인생의 첫 시작이 그곳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추억할 만한 아픔 같은 것은 없는 사람이었죠. 보육원에서의 날들이 좋았고 행복했다고는 표현할 수 없겠지만 나쁜 기억은 없었습니다. 밥을 푸짐하게 먹는다거나 제 손에 가질 수 있는 것이 풍요롭지는 못했지만 저희를 돌보아 주시던 분들은 언제나 다정하고 좋은 분들이었거든요. 저와 함께 보육원에서 지내던 많은 아이들 역시 단 한 명도 말썽을 피우는 법 없이 착한 아이들이었습니다. 나의 선택이라는 것 없이 오직 타의에 의해서, 그것도 부모의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서 남의 손에 혹은 길바닥에 버려진 아이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며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눈치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아이들처럼 보일지 몰라도 속은 이미 서로가 서로의 눈치를 살피기 바쁜 그런 환경 속에서 저뿐만이 아닌 수많은 아이들이 살을 부대끼며 살아왔어요. 그 중에 저는 그들보다 조금 더 운이 좋은 아이였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일찍 들어온 형 누나들도 가지 못했던 입양을 제가 가게 되었으니까요. 7살 때였지만 제가 이렇게나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걸 보면 아마 그 형 누나들에게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할지 모르겠습니다. 입양은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었고 어떻게 제가 그분들의 집으로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보육원 친구들과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입양하신 어머니의 아버지는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제가 입양을 가게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저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함이 가장 컸지만 그래도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믿게 되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가게 될까봐 무섭고 불안해서 얌전한 고양이처럼 가만히 있기만 했습니다. 말을 걸고 무언가를 물어오셔도 대답만 착실하게 했습니다. 배가 고파도 배가 고프다고 말하지 않았고 배가 아파도 배가 아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건네고 말을 하는 모든 것들이 미움을 받게 되는 이유일지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저는 버려졌던 경험이 있는 아이니까요. 한 번 버려졌던 사람이니까 2번 버려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제가 점점 자라는 동안에도 저희 양부모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제가 배고프다고 말하지 않아도 밥때가 되면 가족끼리 다 같이 앉아 따뜻한 밥을 함께 먹었고 제가 아프다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아셨는지 제 손을 잡고 병원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에는 늘 평소에 먹던 밥 대신 촉촉하고 말랑한 죽을 먹었죠. 태어나 받아본 첫사랑이었습니다. 영원히 어머니 아버지 아들이고 싶다고, 이 집에 영원히 살고 싶다고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중학생 때는 제가 역대급으로 지독한 독감에 걸렸던 적이 있었는데 아프다고 말을 할 줄 몰랐던 저는 바보같이 또 입을 꾹 닫고 있었고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그날따라 일이 있으셔서 집에 늦게 들어오시는 상황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아픈 걸 억지로 참고 겨우 마치고 돌아와 집에 왔는데
부모님께서 아무도 안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바로 바닥에 쓰러져 누웠어요. 그 상태로 한숨 잠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배가 고파서 깨고 말았죠. 그 상태로 엉금엉금 기어가서 전화기를 들었어요. 늘 외우고 있지만 한 번도 눌러본 적 없는 어머니의 전화번호를 꾹꾹 누르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보세요? 엄마, 저 아파요. 배도 고파요. 언제 와요? 그날이 그 집에 가고 나서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꺼냈던 날입니다. 수학이 넘어 어머니께서는 잠깐 아무런 말씀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몇 초간의 정적 뒤에 말씀하셨어요. 갈게. 엄마가 금방 갈게, 지어가. 어머니의 목소리는 이미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어머니께서 왜 울먹이는 목소리로 그러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었죠. 그저 어머니께서 금방 집으로 오시겠다는 그 말씀에 마음이 놓여 다시 그대로 기절하듯 잠들었습니다. 얼마 후 어머니께서 아버지와 함께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아버지께서 제가 누워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이부자리를 깔아주셨고 제 입술 사이로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따뜻한 죽이 들어왔습니다. 고소한 맛도 짭짤한 맛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그 죽을 한 그릇 다 비워내고 어머니 아버지께서 사오신 감기약을 먹고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났을 때는 언제 아팠느냐는 듯 날아갈 것 같은 몸이었죠. 분명 기절하듯 현관문 바로 앞에서 잠들어 버릴 정도로 아팠던 사람인데 말이에요. 괜히 별것 아닌 것으로 아프다고 전화해 응석을 부린 것 같아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자마자 부모님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엄마, 아빠, 오늘 제가 투정 부려서 죄송합니다. 진심을 담은 말이었습니다. 사실 미움받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우러난 진심이었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 아버지께서 동시에 저를 와라 끌어안으며 서로 앞다투어 제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가 죄송해. 엄마 아빠가 미안하지. 너 아픈 줄도 모르고 학교 보내서. 엄마 아빠가 집에 있을걸. 엄마 아빠가 미안해. 네가 왜 미안해, 지호가. 아직 감기약 기운이 남아있었던 건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두 분에게 제 속마음을 말씀드리게 되었어요. 그래도 제가 투정 부리면 안 되는데, 어머니 아버지 귀찮게 해드리면 안 되는데, 얌전히 있어야 하는데 마음대로 아프고 전화를 해서 죄송해요. 짐이 되면 안 되는 건데. 저의 그 말에 부모님께서는 조금 충격이셨나 봅니다. 아버지께서는 놀라서 저를 안고 있던 팔을 풀어 제 어깨를 움켜쥐셨고 어머니께서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놀란 눈을 하시고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냐고, 대체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지어가 잘 들어. 너는 우리한테 짐이 아니야. 우리는 가족이고 너는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이야. 엄마 아빠는 오히려 우리 지혁이가 먼저 전화도 해주고 아프고 배고프다고 말해줘서 고마웠어. 엄마 아빠는 우리 아들 지혁이한테 가장 필요한 존재이고 싶어. 지혁이가 매일 이 엄마 아빠를 필요로 해줬으면 좋겠어. 네가 왜 엄마 아빠의 짐이야? 절대 아니지. 우리 아들 지혁이는 엄마 아빠의 기쁨이고 행복인데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아들인데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도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왜 한 번도 저는 그분들에게 기쁨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왜 저는 그분들이 저를 마치 어떤 숙제를 하는 것처럼 맡아주시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분명히 한결같이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주셨고 누구보다 저를 아끼고 생각해 주시고 계셨는데 왜 저는 저의 두려움 속에 스스로 저를 가두고 그런 멍청한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것과 부모님이 저를 생각하시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비로소 제가 그분들의 진짜 아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입양이라는 절차 아래 남이었던 저희가 가족이 되었던 것이지만 정말로 세상 누구보다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이 저희 어머니, 아버지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걸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까지 참 오래 걸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도 그렇게 하라고 정해주거나 강요한 적이 없었는데 저 스스로 다시 버려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충분히 사랑을 주시는 양부모님들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일 이후 저는 2번 다시 부모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세상에서 저희 부모님만큼 저를 사랑해줄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얼마나 착하고 따뜻하신 분들인지를 가장 잘 아는 제가 사람을 다시 버릴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렇게나 좋은 양부모님 밑에서 좋은 생각과 마음가짐을 배우며 한 살 한 살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러는 동안 저 역시 마음을 활짝 열 수 있게 되었고 제가 그동안 받았던 무한하고 과분한 그 사랑을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낳아서 기르는 부모님보다 이미 낳아진 아이를 데려다 기르신 부모님이 제게는 더 훌륭한 분들이었습니다.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이 무엇일지를 늘 고민했습니다. 그걸 깨달았을 때가 중학생 때였으니 그때부터 저는 미래에 대한 고민이 깊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아이들은 무슨 고등학교에 진학할지를 고민할 때 저는 어떤 직업을 가질지를 늘 고민했던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들께도 매 학년이 바뀔 때마다 장래 희망에 대해 진지한 상담을 털어놓았었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일단 좋은 대학에 들어갈 생각부터 하기나 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진지하게 저의 미래 직업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선생님들의 말씀 하나하나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했어요. 그리고는 끝내 제 마음속에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업을 가지자 하고 말이에요. 진지하게 고민하고 수년간 선생님들을 괴롭혀댄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간단하고 정석적인 결론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말이 정답이더라고요. 제가 가고 싶은 미래는 좋은 직업을 가져서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것인데 그 좋은 직업을 가지려면 일단 좋은 대학에 가기부터 해야 하는 것이었으니까 말이에요. 그 결론을 내렸을 때부터 저는 미친 듯이 공부에 열중했습니다. 사실 자랑은 아니지만 그 전부터 저는 공부에 꽤 소질이 있었답니다. 내세울 것이라고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밖에 없는 나이더라고요.
학생이 공부를 하는 것 외에 잘한다고 내세울 게 딱히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데에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말이에요.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그렇게 공부에 열중하는 저를 위해 아버지께서 저를 데리고 공원에 나가 농구와 달리기, 배드민턴 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일 책상에만 앉아 있으면 키도 안 크고 자세도 엉망이 된다며,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도 가끔 이렇게 바람도 쐬고 해주어야 머리에 영양분이 공급된다며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아버지와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꼬박꼬박 아버지와의 운동 시간을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가끔은 도시락을 싸서 어머니께서도 함께 공원에 가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에 저는 학생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역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시간은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되어버렸죠. 엄마, 아빠, 저 공부해서 명문대 가고 싶습니다. 제가 가고 싶은 대학 목록을 적어서 어머니, 아버지께 보여드리며 그 말씀을 드렸더니 두 분은 무척이나 좋아하셨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공부 잘하고 착하고 성실하게 지내는 것만 해도 엄마, 아빠는 너무 좋은데 대학까지 좋은 곳으로 가겠다고 하니 너무 기특하고 예쁘다고 정확히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리고는 그 말에 힘을 실어주고 싶으시다며 명문대학에 가는 것을 목표로 잡은 제게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셨어요. 사실 고등학교 초반에야 공부를 잘하기는 했지만 갈수록 시험이 어려워져서 부모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실패했을지도 모릅니다. 좋다는 과외와 학원을 다니며 배울 수 있게 해주셨던 부모님께 정말 감사한 일이죠.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에는 내신이며 수능 공부에 힘들어하는 저를 위해 몸에 좋은 것들을 사다 먹이시기 바빴고 저는 공부를 한답시고 그 감사함도 모르고 살았네요. 생각할수록 저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보육원에 버려져 평생 부모의 사랑도 모르고 경제적 여유도 모른 채 살아갈 뻔했던 운명이 이렇게 좋은 양부모님을 만나 다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제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긍정이 가득 찰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작은 행운에도 더 감사하게 되고 작은 불행에도 더 웃어보려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요. 모두가 부모님 덕분입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깊은 관심과 도움으로 저는 무사히 고등학교 공부를 마치고 시험을 치러 꿈꾸던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생활도 정말 재미있었고 좋은 친구들을 사귀어 찬란한 20대가 시작되었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 보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잠깐 망각했던 것 같아요. 세상에 친구들이 하나둘 군대에 들어갈 때는 제 일이 아니라고 몰랐었는데 글쎄 저에게도 영장이라는 것이 날아왔지 뭡니까? 친구들보다 한참 늦게 입대를 하게 생겼으니 어쩐지 그 우울함은 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으니 가야 했죠. 입대를 하던 날, 저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리시던 어머니와 그런 저희에게 보여주지 않으시려 뒤를 돌아 눈물을 훔치시던 아버지의 모습을 뒤로하고 낯선 구역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던 그 순간이 영원히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을 줄만 알았습니다. 군대 안에서의 시간은 왜 그렇게나 느리게만 흐르는지 멈춘 것 같은 시계를 바라보며 도대체 언제 저녁을 할 수 있는 건가 모포를 뒤집어 쓰고 몰래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왜 그렇게 부모님이 보고 싶던지요. 하지만 끝나지 않을 것처럼 지겹게 반복되던 그 생활에도 어느덧 적응을 하게 됐고, 적응을 좀 하나 싶었더니 어느덧 말년 휴가를 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말년병장이 되어도 군대 안에서의 시간은 결코 빠르게 흐를 줄을 몰랐고, 느려 터진 시계에 한숨을 쉬는 대신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공부를 하고 무엇을 하며 지낼지를 고민하고 계획하는 즐거움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말년 휴가를 나와 집으로 가는 길, 배가 고파 혼자서 국밥집에 들어갔을 때 일입니다. 군복을 입은 채로 식당에 들어가 손을 번쩍 들고 국밥 한 그릇을 시켜 먹고 있는데, 한참 먹던 도중에 식당 사장님께서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저 손님하고 아는 사이예요? 저 손님이 군인 양반 밥을 개선했어. 무슨 말씀인가 싶어서 눈을 크게 뜨고 사장님을 바라보니, 사장님께서 손끝으로 식당 밖에 누군가를 가리키셨습니다. 식당 문 밖에는 이미 사람이 보이지를 않았고, 저는 먹던 수저를 내려놓고 황급히 그 손님을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어렴풋이 제가 앉았던 자리 건너편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던 한 할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따라가 보니 역시나 그 할아버지셨습니다. 바로 달려가 할아버지를 붙들고 감사히 잘 먹었다고, 그런데 왜 제게 밥을 사주신 거냐고 아는 체를 하고 싶었지만, 사시는 댁이 어디인지 봤다가 음료수라도 사서 댁 앞에 놓고 가고 싶어서 그냥 말없이 할아버지의 뒤를 따라갔어요. 그렇게 한참을 따라가다 저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발걸음이 멈춰선 곳, 할아버지께서 문을 열고 들어가신 곳은 다름 아닌 어느 지하방이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양부모님을 만나 운 좋게도 좋은 집에 살았던 저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집이었습니다. 제게 국밥을 사주시고 간 그 할아버지께서 넉넉한 형편은 아니시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가 있었어요. 어려운 분께서 내 밥값을 왜 계산하셨지? 그래서 의아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며 가며 한 번이라도 뵌 적이 있었던 분이라면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날 처음 뵀던 분이었거든요. 게다가 식당에서 서로 건너편에 앉아 식사를 했을 뿐, 말 한마디를 섞지도 눈이 마주치지도 않았기에 더 의아했습니다. 그렇게 의아한 마음에 할아버지께서 들어간 댁의 문을 두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트에 가서 음료 세트를 사고 다시 할아버지 댁에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나와 문을 열어주셨는데, 저를 보시고는 살짝 당황하신 듯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아이, 어떻게 왔어요? 할아버지의 반응에 저 또한 덩달아 당황했지만 내색하지 않으며 밝게 웃었습니다. 국밥 계산해 주셨다고 사장님께 들었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가져온 음료 상자를 건넸더니, 한참 그 상자를 쓰다듬다 저를 안으로 들어오라 하시더라고요. 처음 뵌 어르신의 댁에 발을 들인다는 것이 왠지 죄송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결국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그런데 왜 제게 국밥을 사주셨나요? 하고 여쭙고 싶은 것을 어떻게 말문을 떼야 할지 몰라 눈알만 도르르 굴리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께서 먼저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댁까지 따라온 것에 대해 쑥스러워 하시는 듯 했다가도 무언가를 떠올리시는 듯한 얼굴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모르는 노인이 갑자기 밥값을 계산하고 말도 없이 가버려서 놀랐지.
군복 멋있게 딱 입고 밥 먹는 자네를 보니까 내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랬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저를 보며 누군가가 생각이 나서 그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곧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를 저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 있던 딸이 사고로 나보다 먼저 가버렸어요. 제 신랑하고 첫째 아들 녀석하고. 아비보다 먼저 간 딸이 야속해서 울다 보니 한 놈이 내 옆에 남아 있는 거야. 우리 둘째 손주. 엄마, 아빠, 형까지도 한날 한시에 잃고 혼자가 되어버린 어린 놈이 어찌나 딱하던지. 이제 그 아이한테는 믿을 구석이 이 늙은 할아버지뿐인 거예요. 나는 이렇게 우리 손주 하나랑 둘이서 살고 있소이다. 할아버지께서는 가족들을 잃고 혼자 남은 손주를 거두어 살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벽에 손주분의 것으로 추정되는 학교 체육복이 걸려 있더라고요. 중학생이거나 고등학생 정도가 되었겠구나 하고 어림짐작했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제게 국밥을 사주셨던 이유. 먼저 간 첫째 손자 꿈이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늘 어디를 가든 군복 입은 사내들만 보면 그렇게 첫째 손주가 생각이 났어. 우리 도은이도 군인이 되고 싶어 했는데 하고. 근데 오늘 딱 내 눈에 자네가 들어온 걸세. 우리 도은이가 좋아하던 군복을 멋있게 딱 입고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그냥 나가려니 자꾸 자네 모습이 눈에 밟혀서 말이지. 없는 살림에 군복 입은 자네를 보니 손자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랬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군인이 되고 싶어 했던 손자 생각에 그저 군복을 입고 말년 휴가를 나와 국밥을 먹고 있었던 모르는 청년에게 밥을 사주셨던 할아버지의 마음에 대고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생각나는 대로 고맙고 감사했다는 말씀만 주구장창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바보처럼 저는 휴가를 나왔다. 지금 병장을 달고 있다. 어색하게 자기소개만 드리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게 밥을 사주신 이유가 너무 당황스럽기도 했고 제가 멍청해서 더 많이 공감하고 깊이 동감해드리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었죠. 그러면서도 그날의 일이 감동이었던 저는 그 일을 집에 돌아가 부모님께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떤 어르신께서 내 국밥을 사주셨다고. 그런데 그게 먼저 간 손자 생각에 그랬던 거라고. 그리고는 다시 그때 일을 잊고 일상으로 돌아가 휴가를 보내고 다시 복귀를 했다가 시간이 흘러 대망의 저녁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모님께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지혁이 너 지난번 휴가 났을 때 네 밥값 계산해 주셨다던 어르신 이분이야? 부모님께서 보여주셨던 사진 속의 할아버지는 그때 그 할아버지가 분명했습니다. 저는 놀라면서 부모님께 여쭈었죠. 어떻게 이 할아버지를 아시느냐고요. 알고 보니 그동안 부모님께서 그 할아버지를 돕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쌀을 후원해드리고 필요한 물품들을 후원해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말이에요. 그리고는 부모님께선 그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손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집에 살고 있는 손자가 공부를 잘한다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고민이야. 할아버지의 둘째 손자라던 그 아이가 공부를 꽤나 잘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부모님께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나니
문득 그건 제가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의 공부를 가르쳐주고 도와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돈이 없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할아버지 댁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할아버지께서는 저희 부모님을 통해 이야기를 마치셨던 것인지 저를 보시고는 연신 고맙다는 말씀만 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을까? 젊은 사람이 고마워요, 고마워. 우리 손주 잘 부탁합니다. 성실하고 착한 아이야. 좋은 대학 가고 싶어 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못나서. 저는 이상하게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정말로 그 손자분을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신감이요. 그래서 여전히 미안한 마음으로 슬퍼하시는 할아버지를 안아드리며 자신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르신. 저만 믿으세요. 손주분한테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마시고 마음 쓰지 마셔요. 손주분 대학은 제가 꼭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그 댁 손주의 공부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전문 용어로 하면 과외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그 선생님이라고 불리울 정도는 아니지만 말이에요. 과외 같은 걸 받을 수 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그 댁 아이는 정말 할아버지의 말씀대로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다소 내성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았지만 공부머리 하나는 진짜 훌륭해서 제가 가르치는 것들을 잘 따라와 주었어요. 이 정도라면 충분히 좋은 대학에 입학시킬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가르치면서 그 아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나누게 되었고 가까워져 갔습니다. 특별히 기억이 나는 일은 수업을 잘 듣던 그 아이가 어느 날 수업 대신 고민 상담을 들어달라고 했던 날입니다. 도대체 무슨 고민이 있기에 공부까지 접어두고 상담을 받고 싶었는데? 저는 그 조그만 아이가 고민이 있다고 심각한 얼굴을 하는 게 웃기기도 하고 귀엽기도 해서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도 좀처럼 그 심각한 얼굴은 풀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장난을 쳤던 게 민망해져 저도 같이 심각한 얼굴을 하니 그제야 그 녀석의 입에서 칭얼거리듯 한 맺힌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나 반에서 제일 꼴등이야. 심각한 목소리와 걸맞는 아주 심각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어요. 꼴등이라니. 이야기를 듣던 저도 심히 충격을 받았었죠. 부모님께 익히 전해 들어 공부를 잘한다고 알고 있었고 게다가 공부를 가르치면서 한 번도 아이가 뒤처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공부를 잘해서 제가 다녔던 대학까지도 목표 삼을 수 있겠다고 속으로 생각하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반에서 제일 꼴등이라니. 대체 이 녀석이 다니는 학교는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만 다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반사적으로 저는 그 녀석에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너 정도면 공부를 아주 잘하는 축에 속한다고. 그리고는 너 이번에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은 거냐고 넌지시 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잠시 몇 초간 저를 한심하다는 듯 째려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는 듯이요. 그런 말이 아니라 키가 작다고. 우리 반에서 내가 제일 작아. 중학교 때 다 나만 했던 애들도 이젠 나보다 한참 커. 나만 그대로야, 나만. 애들이랑 이야기라도 할라치면 올려다 봐야 하고
애들은 나를 당연히 팔걸이로 써. 나 어떡하지, 형? 녀석의 고민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였지만 그 고민의 깊이나 심각성은 저도 몹시 공감하는 참담한 이야기였습니다. 지독한 외모지상주의 사회에서 남자에게 큰 키의 중요성은 아주 대단했어요. 그냥 쉽게 지나쳐 생각할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그 아이보다 몇 년 더 살아본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제가 언제부터 키가 자라기 시작했는지를 곰곰이 되짚어 보았습니다. 정확하게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얼추 녀석의 나이 때부터 자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녀석이 더 조바심이 나고 고민에 빠졌는지도 모릅니다. 고만고만했던 친구들이 다 저를 앞질러 커버리고 있는데 자기 키는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니 말이에요. 너 요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돼? 하나도 빠짐없이 형한테 자세하게 말해봐. 몇 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양치하고 이런 것까지 싹 다. 사실 그 아이가 몇 시에 일어나는지 밥을 먹고 양치를 하는지 마는지는 키가 크는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녀석의 작은 생활 습관이라도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함께 고민하고 찾아서 해결해주고 싶었어요. 녀석은 정말 절실했는지 손가락을 꼽아보면서 하나하나 자세히도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사실 그 녀석과의 일과라는 것은 특별할 것이 없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사비를 들여가며 학원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공부 외에 다른 것에 빠져 친구들과 돌아다니지도 않으니까 말이에요. 그저 아침에 일어나 밥 거르고 학교에 다녀왔다가 할아버지와 함께 집안일을 거들고 다시 자리에 앉아 책을 들여다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녀석의 그 따분한 일과를 조금 바꿔보기로 했어요. 주말에는 뭐 하는데? 별다를 것 없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형이랑 농구하자. 가끔 달리기도 하고. 저의 지난 날을 돌아보니 그 나이 때 꽤 많은 운동을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운동을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공부를 하려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몸이 오히려 더 피곤한 것 같아서 틈만 나면 공을 들고 공원으로 나가거나 학교 운동장에서 할 줄도 모르는 농구를 무작정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동을 하지 않으면 답답함을 느끼는 몸이 되었고 운동을 좋아하게 된 것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는 그럴 시간과 여유가 없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들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버리고 혼자 할아버지와 살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신의 취미를 찾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아니, 어쩌면 이미 사춘기를 겪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아이가 자신에게는 그런 것조차 사치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저를 처음 만났던 날, 과외 같은 건 절대 할 수 없을 줄 알았다고 고개를 숙이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건전한 취미 생활을 가지고 그걸 일과에 녹여내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에 여유가 없어도 제 몸 하나만 있으면 달릴 수 있고 땀 흘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다행히도 저의 그 허접한 상담을 아이는 좋아해 주었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 바로 공원으로 가면 되는 거지? 심지어 활짝 웃으면서 기뻐하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저는 그 아이와 매주 주말 아침마다 소소한 운동 시간을 가졌습니다. 달리기도 해보고 배드민턴도 쳐봤지만 그중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농구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위로 뛰는 운동,
점프해서 날아오르는 운동을 많이 해야 키가 쑥쑥 잘 큰다고. 아버지께서 늘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며 그 녀석에게 위로 뛸 수 있는 운동을 가르쳤습니다. 1년 내내 그 아이는 주말마다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 함께 해주지 못하는 날에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했어요. 공부를 악착같이 성실하게 하는 것처럼 그 녀석은 무엇을 하든 게으른 법이 없었습니다. 공부도 운동도 모든 것을 성실하게 해냈습니다. 그런 녀석을 보면서 저도 배우는 게 있었습니다. 사람이 성실해야 한다는 것, 뭘 해도 성실하게 꾸준히만 하면 이루어내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것. 한 해가 지나고 그 녀석이 기다리던 신체 검사의 날이 왔습니다. 이미 눈으로만 봐도 그 녀석은 더 이상 꼬마가 아니었어요. 대학생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훌쩍 커버린 녀석은 그래도 수치로 확인받고 싶다고 들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녀석이 종이 한 장을 들고 달려왔죠. 형, 지혁이 형, 나 키 180cm 됐어. 저는 그저 그 모습에 웃음이 났습니다. 저와 공부를 하면서 성적이 올라 좋게 나왔을 때에도 단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는데, 공부를 잘했다는 성적표가 나왔을 때보다 키가 커졌다는 것에 더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아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늘 성실하고 착하기만 하던 아이라 그 안에 이렇게 천방지축 아이 같은 모습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기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아이가 기뻐하는 것과는 조금 반대로 성적이 올랐다는 증표인 성적표를 받아보았을 때 조금 더 기뻤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와 함께한 것들로 인해 그 녀석에게 좋은 결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 참 좋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키가 확실히 크고 나서는 더욱더 공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이제 더 크지 않아도 되니까 대학에 갈 때까지는 운동 대신 공부를 더 하겠다는 그 녀석의 포부가 어찌나 귀여웠는지 모릅니다. 녀석은 그 말을 지켜 보이기라도 하겠다는 듯이 단 하루도 꾀를 부리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법이 없었고, 저도 그 녀석을 가르치는 시간 외에 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었답니다. 그 아이에게 저는 어떤 존재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제게 그 녀석의 열정과 끈기는 분명한 자극이 되었습니다. 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하는 좋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아이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말로 제가 졸업한 학교에 장학생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년이라도 함께 학교를 다닐 수 있었더라면 참 좋았으련만, 제가 졸업을 하고 나니 그 녀석의 입학이었습니다. 저는 취업을 하고 사회로 나가면서 더 이상 학생 신분으로 그 녀석을 가르칠 수는 없게 되었어요. 대학 4학년 시절이 제게 가장 정신없고 바쁜 시절일 줄로만 알았는데, 취업을 하고 나니 그보다 더 여유가 없더군요. 떡하니 대학에 붙어 제가 가고 싶은 과에 갔으니 더 이상 저의 과에는 필요가 없게 되었지만 말이에요. 게다가 장학생으로 입학을 했으니 스승인 저보다 제자인 그 아이가 더 나은 셈이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틈이 나질 않아서 예전만큼 자주 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저는 그 아이와 쭉 잘 지냈습니다. 서로가 각자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느라 바쁘고 정신없는 틈에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안부를 묻고 가끔 밥이나 술을 함께 하기도 하면서 말이에요. 교복을 입고 교과서를 들고 옆에 앉아 제게 공부를 배웠던 아이가 어른이 되었다고 술잔을 들고 마주 앉아 있을 때의 그 느낌은 뭐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기분이 묘했습니다.
어린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나를 키워주신 나의 부모님께서도 나를 키우는 매 순간순간이 그렇게 묘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비록 저의 자식도 저의 가족도 아니지만 제게 친동생 같은 존재였고,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여전히 친동생, 친형 같은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 동생이 바로 오늘 제가 만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친동생보다 더 친동생 같다는 그 아이, 도영이입니다. 오늘 그 아이 도영이가 제게 자신의 여자친구를 소개했습니다. 워낙 성격이 쑥맥이라 많이 고쳐놓았는데도 여전히 말주변이 없어서 이러다 평생 연애도 못하고 혼자 늙어 죽으면 어쩌나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짝이 생겼나 보더라고요. 사실 도영이가 그렇게 제게 여자친구를 소개하겠다고 조바심을 낸 것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거든요. 얼마 전 양가 부모님께 서로 인사를 드리고 결혼 허락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리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연스레 도영이와 할아버지께도 그 소식을 전해드렸고 말이에요. 할아버지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정말 잘 됐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도영이는 달랐습니다. 형이 어떻게 나만 놔두고 그럴 수 있어? 이 동생은 이렇게 모태솔로로 지내는데, 여태 연애 한번 못해본 놈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결혼을 해? 배신자. 장난이라는 걸 알아서 마음이 더 안 좋았습니다. 우리 도영이가 좋은 녀석이라는 건 누구보다 제가 가장 잘 알아서 누구 한 명 데려오기라도 하면 온갖 칭찬을 퍼부어 길을 살려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녀석이 시작 자체를 하지 못해서 이러고 있으니 안타까울 수밖에요. 하지만 녀석이 연애 한 번을 못 해보고 살고 있다고 해서 제가 그런 것까지 함께 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제게도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으니까 말입니다. 안타까운 눈을 하고서 진심을 다한 녀석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저 그게 다였는데 그 녀석이 며칠 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이 용기를 줬어, 나한테. 녀석이 하는 통화 내용은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말에 용기를 얻었다나요? 저는 그저 야, 요 녀석아, 내가 너랑 그런 것까지 같이 해줘야 하냐? 라고 한 게 다였을 뿐인데도 말이에요. 오늘 보는 자리에서 제게 대체 무슨 용기를 얻었던 거냐고 살며시 물어보니 도영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용기를 준 것은 사실 없지만 그냥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고 말이에요. 그 말을 한참이나 곱씹었습니다. 정말 듣기 좋은 말 아닌가요? 그냥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 라는 이유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는 사실이 생각할수록 참 좋습니다. 누군가의 손에 버려져 가족의 사랑을 모르고 살던 제가 좋은 양부모님을 만나 아쉬운 건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제게는 형제가 없어 이런 감정은 미처 모르고 살았어요. 정말 많은 우연들이 만나 도영이와 이렇게 형제 같은 사이가 되었지만 저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의 삶의 모든 것들이 저를 향해 말하는 것 같아요. 너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 말에 귀를 기울여 세상에 더 베풀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제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고 하셨거든요. 효도하고 보답하며 살고 싶다고 생각했던 그날의 일들을 이제 실천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집을 지어드리려고 했던 것을 취소하고 부모님 이사 가시는 데에 돈을 보태드리고 남는 돈을
어느 학교의 학생들 앞으로 기부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이것을 시작으로 조금씩 부모님을 따라 사회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써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제가 저를 사랑해준 사람들에게 배운 진정한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